안녕하세요. 저 책을 정리해드리는 남자 라이언입니다. 오늘은 그 데이비드 버더니스의 E는 MC 스퀘어 이 책을 들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부제는 세상을 뒤바꾼 위대한 공식 E는 MC 스퀘어의 전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E는 MC 스퀘어의 전기. 글로 바로 그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글은 이 공식이 탄생되기 이전의 배경, 뭐 역사적 배경, 과학 역사적 배경이 하나 나오고요. 그 이후로 이는 MC 스퀘어 이후로 어떻게 이 공식이 적용됐는지 크게 세 가지 텀에서 나와요. 뭐 하나는 원자폭탄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태양의 어떤 성분 발견, 세 번째는 블랙홀까지 이렇게 전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배경인데요. E는 MC 스퀘어. 이게 하나씩 들어가면 에너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M은 매스니까 그 질량이고요. 요 C는 그 빛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마이클 파라데이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이분은 원래 책을 제본하던 분이었는데요. 그 영국 어떤 과학협회에서 데이비드 험프리라고 당시 유명했던 과학자가 있었어요. 이분 옆에서 견놀질을 하면서 점점 과학에 관심이 생겨서 과학을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이분의 가장 큰 이론 중에 하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거예요. 그 자기 운동을 하잖아요. 뭐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해봤을 거예요. 어떤 자석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계속 운동을 가하게 되면은 전기가 발생하더라. 이게 바로 전기모터의 어떤 원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구를 다면은 그 전구에서 빛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를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마이클 파라데이가 제안했던 어떤 그 에너지 발생 전자기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한 1800년대 그 중반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바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기기관차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증기기관차에 석탄을 넣겠죠. 석탄이 이렇게 불을 뿜고 그 다음에 어떤 내연기관이 움직이고 그 내연기관의 운동에 의해서 증기기관차가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석탄에서 출발한 이 에너지는 증기기관차의 운동까지 이 에너지가 모든 게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스 측면에서는 라부아지에가 나옵니다. 프랑스에 있던 라부아지에고요. 한 1700년대 그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의 한 업적 중에 가장 큰 거는 바로 이 질량입니다. 질량이 보존된다. 어떤 쇠 재료가 있다고, 철로 된 재료가 있다고 칠까요? 그러면 거기에 산소 부식이 일어나게 되면 산화된다고 제가 표현을 하죠. 그러면 이제 녹이 슬잖아요. 그 전후로 그러면 질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뭐 연구 테마가 될 수도 있었겠죠. 1700년대는. 근데 당시는 질량이 보존된다는 어떤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뭐 그 안에서 변하고 뭐가 되고 화학적 내용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유추하는 작업들을 했었겠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 분이 아주 정밀한 어떤 관측을 통해서 정밀한 계량을 통해서 그런 에너지 그 질량이 보존된다는 것을 그 발견을 하고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이제 매스 측면이고요. 마지막으로 빛의 속도는 이제 갈릴레오를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됩니다. 시작은 갈릴레오였죠. 예를 들어서 봉우리로 이 조수를 반대편 봉우리까지 올라가게 하고 본인은 한쪽 봉우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빛을 한번 쏴보는 거예요. 그다음 빛이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면은 빛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측정 성공했을까요? 예, 당연히 못했겠죠. 빛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제 레머라는 사람이 나와요. 레머는 사실 그 당시의 천문학은 카신이라는 사람이 그 이끌던 어떤 연구 그룹에 의해서 거의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카시니의 한 축이 이제 우라니보르크 천문대라는 곳이었어요. 그 연구 그룹 중에 이렇게 하나의 어떤 장소랄까요? 그 우라니보르크 천문대는 그걸로 유명해요. 티코 브라해, 그 다음에 티코 브라해 이후에 케플러가 연구했던 그런 곳이요.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모두 풍부했던 어떤 천문학 연구소였어요. 근데 그 케플러 이후에 이 연구소는 점점 어떤 쇠락의 길을 가다가
그 카시니가 장피카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하고 장피카르라는 분이 뇌머를 뽑습니다. 그래서 책의 표현을 따지면은 그 장피카르의 가장 뛰어난 업적 중에 하나는 뇌머를 뽑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뇌머가 이제 들어와서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목성의 위성을 관찰하는데 이름은 이제 이오라는 그 위성입니다. 이 이오가 이 공전 운동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럼 운동은 항상 뻔하잖아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관측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정확한 시간에 관측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목성의 위성부터 우리가 현재 있는 곳까지 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빛이 속도가 유한하다고 하면은 일정 시간 후에 그것이 관측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시 50분에 이것이 관측된다고 하면은 실제 관측은 예측은 5시 50분인데 실제 관측은 빛의 속도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2호와 여기 그 지구상의 거리가 30만 킬로라고 하면은 31초에 다시 10분 10분 1초에 30만 킬로를 가기 때문에요. 관측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빛의 속도를 역산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게 오늘날 실제 빛의 관측 속도 뭐 29만 9천 뭐 700 몇 킬로미터 퍼 세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저희가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수치와 거의 유사하게 빛의 속도를 예측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이러한 그 과학적 사실을 카시니 그룹이 모두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레머는 당시 그 연구 그룹에서 점점 쇠퇴해서 뭐 항구의 어떤 직원으로 항만의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본인의 그 이론과 어떤 실측치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가 모두 학계에서 배제가 됐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나중에 근데 이제 카시니가 죽은 이후로는 다시 이제 외모가 학계로 복귀해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E는 MC 스퀘어에 대해서 다 기본적인 텀을 말씀드렸죠. 그럼 본격적으로 공식이 어떤 식으로 적용됐는지 세 분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원자폭탄, 그러니까 핵 분열에 의한 원자폭탄이죠. 두 번째는 태양계의 원소 분석, 마지막 세 번째는 블랙홀까지 저희가 여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럽은 어떤 원소의 분석, 물리적 아주 근본적인 것을 많이 그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리제 마이트라는 분이 베를린 카이저 연구소, 베를린에 있는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연구 그룹에는 오토 한 연인 사이라고도 하고 뭐 그냥 서로 존중하는 연구자 사이라고도 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오토 한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리제 마이트너는 유대인이었거든요. 오스트리아인이었고요. 유대인이자 오스트리아 사람이었고요. 그럼 과연 베를린에서 그때 당시 1900년대 한 중반, 1930년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분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나치 정권에서는 유대인이 발붙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종의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벨기에로 가게 되고요. 그의 그 조카와 같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와는 베를린 연구소에 남아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그 리제 마이트너와 서신 교환을 하면서 내용을 발전을 시켜 나갑니다. 그러다가 연구 테마 중에 하나는 그 원소 중 가장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이렇게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무거운 원소가 돼 있지 않을까라는 가설로 이제 출발하는 연구 테마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제 마이트너는 제안을 하게 되죠. 우라늄의 어떤 중성자를 부딪혔을 때 혹시 라듐 변형체 같은 다른 것들이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관찰을 하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 결과 중성자가 실린 라듐 파편을 이렇게 쭉 한번 오토환이 모아봤고요. 그 다음에 바륨을 접착제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걸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바륨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바륨이 계속 검출이 됩니다. 중성자를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깨뜨렸는데 그리고 바륨으로 디텍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륨을 씻어내서 도대체 무엇들이 남았는지 보려고 그러는데 계속 바륨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계속 바륨이 왜 있지? 혹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륨은
남아있다는 것은 우라늄이 바륨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우라늄 원자가 쪼개진 겁니다. 바륨은 우라늄의 한 절반 크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라늄이 바륨 이게 쪼개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연말 한 크리스마스쯤일 거예요. 이제 스톡홀름에 있을 때 그 초대를 받거든요. 그 조카와 함께 같이 어떤 가족 식사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 자리에 조카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분도 로버트 프리슈라는 분입니다. 이 내용을 디스커션 했고, 이 프리슈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그 내용의 해석에 그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슈가 당시 그 닐스 보어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던 중이었거든요. 닐스 보어 연구소에서는 미국에서 유명한 생물학자가 그 마침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디스커션 하다가 이것은 분열과 똑같은 작업이다. 그래서 핵 분열, 그러니까 뉴클리어 피션이라는 표현이 이제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런 핵 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죠. 그렇죠. 중성자가 때리고 또 분쇄되고 때리고 분쇄되고 그러면 이렇게 매스가 이제 변하게 되고요. 이 매스가 변하는 것은 정확하게 에너지에 영향을 줘서 에너지가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때 뭐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다고도 해요. 뭐 자세한 것은 이 책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에너지 이 변화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계산까지 해내는, 즉 원자폭탄의 원리가 나타난 거죠. 이 원자폭탄의 원리는 이 두 곳에 양쪽으로 두 곳에 퍼지게 돼요. 뭐 당연하겠죠. 과학적 코어 밸류니까요. 독일에서는 하이젠베르크가 이끌고, 그러니까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원자폭탄의 개발을 이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그 오펜하이머 그룹에 의해서 원자폭탄 개발이 이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독일이 사실 과학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미국은 약간 이제 떠오르는 신흥 강자라고 할 수 있었고요. 근데 2차 대전의 발발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미국행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 정착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의 자서전인 부분과 전체에도 나오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이제 과학적 무게 중심이 이 서구 유럽 쪽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옮겨가는 찰나였습니다. 자, 원자폭탄은 누가 먼저 개발했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 미국이 리틀보이와 팻맨이라는 두 가지 타입의 원자폭탄을 먼저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그것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려서 2차 대전이 이제 끝나게 됐죠. 사실 하이젠베르크는 자서전을 보면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정말로 과학적으로 가능해? 이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그 우라늄을 농축하고, 그러니까 우라늄은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그러니까 핵폭탄에 사용되는 것은 우라늄 전체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타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정제해내야 되는데 그러기가 아주 어려울 거다. 천문학적인 많은 자금,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시간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 뭐 그분 자서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정치적 갈등도 있었다는 표현이 있고요. 근데 이번 이는 MC 스퀘어에서는 그 데이비드 버더니스가 굉장히 그 나쁘게 좀 구술을 해요.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마치 이제 굉장히 권위적이었는데 어떤 개발에 실패한 인물로 뭐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는 MC 스퀘어가 원자폭탄에 그 적용된 뭐 하나의 사례가 언급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상대적으로는 좀 뭐 간단해요. 두 번째는 이제 태양에 숨겨진 의미고요. 태양이 계속 불타오르잖아요. 그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캠브리지의 시실리아 페인이라는 그 여성 연구원이 계셨어요. 이제 하버드로 옮겨서 거기서 분광 분석법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게 됩니다. 분광 분석법은 재료를 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태워보는 거죠, 원소를. 그러면 이제 색깔이 나오고 혹은 분광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색깔 띠가 나오게 되거든요. 마치 사람의 지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띠가 어디에 어떻게 형성되는 것을 보고 이것은 어떤 재료다라는 것을 반대로 예측하는 겁니다. 근데 태양을 바라봤더니 분광 분석을 해봤더니 수소가 검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태양은 철로 돼 있다라는 것이 대부분 퍼져있던 이론이었거든요. 많이 무시를 했죠. 그러다가 몇 년 후에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세실리아 페인이 제안했던 태양은 수소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태양이 지속적으로 불꽃을 낼 수 있는 것은 핵 분열을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그 진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블랙홀에 관한 것인데요. 찬드라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플레임은 수브라냐만 찬드라세카르라는 이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인도 분이셨는데 캠브리지로 유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19살에 캠브리지로 가는 이제 배에서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E는 MC2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요. 그러면 태양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에너지 덩어리예요. 근데 어떤 태양과 같은 별이 계속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예요. 계속 뿜어냅니다. 계속 뿜어냅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점점 여기선 줄어들겠죠. 다른 데로 이동을 했다는 이미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점점 줄어들겠죠. 근데 점점 줄어들면은 질량은 어떻게 돼요? 질량은 점점 늘어나겠죠. 점점 늘어나겠죠. 무한대로 늘어나겠죠. 태양은 꺼졌고 별은 꺼졌고 질량은 무한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블랙홀의 존재가 예측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심플한 공식만으로 이제 핵폭탄, 태양의 조선, 그 다음에 이 블랙홀의 존재까지 예측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그 해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안했던 이제 아인슈타인은 프린스턴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노년을 보내고요. 연구뿐 아니라 이제 정치적인 이슈까지 노년에는 관여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에필로그 부분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에필로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도 한번 정리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빛의 물리학 이런 책에도 흥미롭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 E는 MC2와 같이 읽을 만한 책들은 앞서 말씀드린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 그 다음에 카를로 로벨리 교수님의 모든 순간의 물리학, 그리고 고증숙 교수님께서 써주신 유레카 E는 MC2라는 책도 있어요. 거기는 좀 더 이제 학문적이고 과학적 접근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도 같이 읽으면 볼만한 재미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E는 MC2요. 그 과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일독 권해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